안녕하십니까? 치유 세미나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라는 총제목 아래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유튜브로 중계되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또 알림,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댓글에 질문사항이나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예쁜 이모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의를 들으시다가 상담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둘째 날을 맞이해서 지난 첫째 날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지상에서 누구나 고통과 고난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 대신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사 영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상처받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음으로 하나님 덕분에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둘째 날은 이런 상처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은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행복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좋은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인간관계야말로 행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한자를 좀 통해서 이것이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의 한자를 보시면 첫 번째 인자는 사람 인자죠.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서로 의존하면서 도와주면서 살게 되어 있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 간자를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 사이에 뭐가 있나요? 햇빛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면 우리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행복해집니다. 인간관계야말로 행복의 원천인 것이죠. 반면에 관자를 보시면 똑같은 문에 보기만 해도 복잡한 실이 베베 꼬이는 것이 두 개나 있죠.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매사가 뒤틀리고 심사가 꼬여서 불행해질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불행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자를 보시면 이것은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 인자가 왼쪽에 있고 또 한일자가 있고 밑에 또 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튼튼해지는 방법은 한 번의 강력한 끌림과 만남으로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치 날줄과 씨줄이 연결되듯이 인간관계는 많은 인연과 노력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행복의 또는 불행의 어떤 전환점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더 많이 경험하십니까? 행복이신가요? 아니면 불행이신가요?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로 불행하시다면 여러분은 상처받은 영혼이십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성장하기 위해서 꼭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상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선 갈등이란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자는 칡나무를 뜻하고 등자는 등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힌 모양이 바로 갈등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얽혀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서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고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접촉사고 같은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요. 아주 몇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이죠. 인간관계도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도 많은 경우에 쌍방과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대나 폭력처럼 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은 쌍방과실일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겠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겠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상처를 잘 받으시는 스타일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은 못하고 상처를 안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담아두지 않고 공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상처를 받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죠.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눈치를 많이 보고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인정받아야지만이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나의 자존감이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자존감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순응해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제해서 그 사람들을 좌우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 역시 나의 소중한 존재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지만이 나의 힘이 과시돼야지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이 낮은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나 잘 주는 사람이나 모두 자존감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상처의 뿌리는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셀프 이스팀이 자존감인데요. 스스로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느냐가 자존감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존감이야말로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만날 수 있다면 자존감 검사를 간단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화, 수, 목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면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참석하신다면 집회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존감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때 모든 것을 잘 주는, 특별히 과거의 심리학자들은 어머니의 모유를 충분히 따뜻하게 많이 줄 때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아직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내가 배고픈데 엄마가 나에게 따뜻한 모유를 주네. 배가 불러. 참 기분이 좋아. 근데 엄마는 왜 나한테 따뜻한 우유를 줬을까?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난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엄마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좋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또는 아빠와의 관계도 연결됩니다만 내가 원하는데 뭔가 따뜻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가 고픈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그걸 주지 않아요. 왜 그러지? 내가 못났나? 내가 부족해서 날 안 주나? 더 잘 보여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를 나쁜 사람, 못난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걸 주지 않는 엄마도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나도 안 좋은 사람, 엄마도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부모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나도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주는 부모도 좋은 사람, 나를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OK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좋은 사람,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I'm okay, you are okay 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좋은데 너는 못났어. 이러한 아나무인격의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I'm okay, you are not okay. 또 어떤 사람들은 I'm not okay. 난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But you are okay.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나 기대니까 나의 욕구를 충족해줘.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안 좋은 사람은 나도 별 볼 일 없고 너도 별 볼 일 없어. 정말 절망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수용하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잘 받지? 혹은 저 사람은 이렇게 상처를 잘 주지? 라는 경험을 하시게 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구나. 나름 사정이 있었구나.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지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처의 뿌리,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또 어디서 연결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상처의 뿌리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뿌리는 불안정 애착입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녀가 부모 또 혹은 보호자와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깊은 애정적인 유대감을 애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attachment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메일 보내실 때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실 때 있으시죠? 그게 바로 attachment입니다. 딱 달라붙는 것. 마찬가지로 어릴 때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깊은 유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착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인스워드라는 여성학자가 아주 기발한 실험을 고안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인데요. 실험은 이렇습니다. 실험실이 이렇게 방처럼 꾸며져 있고요. 거기에 만 한 살이 갓 넘은 아이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옛날에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험했지만 아버지를 실험을 대상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엄마와 아이가 있고 실험실이 낯선 상황이 있지만 새로운 장난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장난감이 신기하니까 갖고 놀고 있겠죠. 그러다가 낯선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방문을 나갑니다. 그리고 2, 3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1살 넘은 아이가 엄마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가지고 3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후대 학자들이 하나를 더 더해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전체 인구로 조사를 해봤을 때 전체 인구의 65% 정도가 안정애착인데요. 이 안정애착 애들은 엄마가 나가면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 어디 갔냐는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울기도 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안아서 달래주겠죠? 그러면 엄마한테 기대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1분쯤 달래지면 갑자기 몸을 비비꼬기 시작합니다. 내려가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뒤에 장난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이 참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사랑이 확인됐으니까 다시 장난감 갖고 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면 엄마를 찾고 엄마가 돌아가면 엄마에게 가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이 확인되면 다시 자기 놀이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참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은 불안 회피형입니다. 불안정 애착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회피형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회피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사회가 조금 더 관계망들이 단절되면서 회피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피형은 엄마가 나가도 엄마 나가는 거 한번 쳐다보고
그다음에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엄마를 찾거나 징징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도 엄마 한번 쳐다보고 다시 장난감 갖고 놉니다. 울지를 않아요. 떼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키울 때 편할 수 있겠다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은 이 아이는 엄마에게 사랑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엄마한테 가봤자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마음을 위로하고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유형은 불안 저항형입니다. 이 유형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유형은 엄마가 나가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엄마한테 다가갑니다. 여기까지는 안정형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좀 달라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놓고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나를 두고 어디 갔냐고 막 울면서 떼쓰고 막 손짓 발짓하면서 엄마를 때리려고 하는 동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우니까 엄마가 안아줘서 달래줍니다. 혹은 뭐 아빠를 대상으로 또 똑같아요. 달래줘.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기대고 이러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점점 울음이 잦아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안정 저항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전체 인구의 10에서 15% 정도 되는데요. 이 유형들은 엄마가 실험실 나가면 엄마를 찾습니다. 좀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거기까지는 안정형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다릅니다. 엄마가 날 두고 간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막 분노 표현하고 엄마에게 막 손길 발길질을 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달래주려고 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기대고 이제 울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만 1살 지난 아이들이 거의 10kg가 넘잖아요. 굉장히 팔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울음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쳤겠지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때를 쓰고 울어요. 그러면 또 달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랬다가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달래는 이걸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정형 아이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궁디 퍽퍽 하면은 뚝 하는데 이 아이들은 20-30분을 씨름을 합니다. 잘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사람에게 가는데 뭔가 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어릴 때부터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불안정 혼란형인데요. 5%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형은 좀 이렇게 즉각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당했기 때문에 부모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오면 도망가거나 몸이 얼음처럼 경직되거나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거나 이러한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유형을 제외하고 이 세 가지 유형, 안정형, 회피형, 저항형이 전체 인구의 대부분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어울려서 삽니다. 그런데 이 유형들의 특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안정형, 불안정 회피형, 불안정 저항형의 모습이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안정형 아이들은 엄마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어떤 위로를 받으면 금방 위로가 되고 놀이로 돌아갔죠. 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아이에게 있어서 놀이는 일입니다. 안정형 아이들은 만 1살 때부터 이미 사랑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줄 아는 건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인간관계에서도요. 사람에게 신뢰를 잘 주고 사랑을 잘 주고 잘 받는 그런 건강한 아이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해나가는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아이들은 인간관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관계를 시작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편한 그런 유형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 회피형이 많아지고 있죠. 저항형은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열심히 잘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매력을 보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화가 많고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삐지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그래서 웬만큼 달래도 잘 달래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형은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출 줄 아는 아이라면 회피형은 사랑에 상처받아서 일에 중독되는 유형이 되기가 쉽고요. 저항형은 사랑과 일 중에 사랑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사람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과해서 스토킹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이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양육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정형 아이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안정형 아이들의 부모를 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일관성 있게 주는 부모였습니다. 안정형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늘 받아요. 부모님의 기분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따뜻한 사랑을 늘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랑의 연료 탱크가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나누어주고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회피형 아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변함없이 주는 이 두 가지 특성 중에서 부모가 따뜻한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요즘에 이 회피형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맞벌이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면서 일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때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루 종일 엄마 아빠 기다렸다가 같이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가올 때마다 자꾸 밀어내죠. 엄마 아빠 피곤하니까 니들끼리 놀아라, 뭐 TV 봐라, 뭐 스마트폰 해라, 이런 식으로 아이는 엄마 아빠와 놀고 싶어서 기다려서 다가가는데 다가갈 때마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수십, 수백, 수천 번 반복돼 보십시오.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다가가면 상처받는구나. 상처받지 않으려면 인간관계에 다가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회피형, 인간관계를 회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항형 아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일관성 있게 주는 양육형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랄 경우에 저항형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기분에 따라서 나를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은 엄마 아빠를 경험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니까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가장 민감한 이슈죠. 근데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은 날은 아이가 뛰어도 막 칭찬해주고 같이 놀아줬다가 다음날 조금 몸이 피곤하고 좀 신경질적인 어떤 상황이면 아이가 뛸 때 굉장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깜짝 놀라죠. 어제는 뛰어서 칭찬받았는데 오늘은 뛰니까 혼났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아이는 나보러 어쩌라는 거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을 주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을 안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줄 때 많이 받아놔야 돼요. 가뭄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할 때 많이 받아내려고 끝까지 매달리는,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이 참 중요한데요. 실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의 어떤 미래의 인간관계 모습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검사해 보시면 참 좋은데요. 이 화면으로 하기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착 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금요일 대면 집회 때 오시면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의 대인관계를 좌우합니다. 어릴 때 만 1살 때의 인간관계 모습이 평생의 대인관계 모습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상담을 받으러 오더라고요. 정신건강도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또한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냐의 태도도 결정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거 후천적인 이 애착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애착은 자기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자녀와 손주까지 3대까지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 불안정 애착이라면 실은 나의 탓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불안정하게 키운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게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상처를 참 잘 받는 것 같아.
저 사람 참 상처를 잘 주는 것 같아.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불안정 애착이어서 그렇구나. 그 사람 탓이 아니구나. 부모님 탓이구나. 또 부모님의 부모님 탓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그 사람이 상처받는 뿌리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상처의 뿌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불안정 애착.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존감을 올리고 싶으시면 내면의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난 소중해, 난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암기한다고 거울 보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소중해라는 이 메시지가 강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 공감을 많이 받고 누적되어야 됩니다.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성공이 계속 누적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들과의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하나씩 누적시켜 나갈 때 난 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수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 그런 생각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많이 낮은 경우에는 이것이 혼자의 힘으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함께 의논하면서 상담가를 통해서 내가 수용되는 경험,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수용하는 경험을 쌓아나가신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불안정 애착이라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도 안정애착을 키운 부모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정애착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면 됩니다. 내 주변을 안정애착인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시고 대화하시고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을 누적해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사랑에는 역설이 존재하는데요. 사랑은 내가 많이 받아야지만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사랑은 주기 시작할 때 오히려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원봉사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 도울 때 그런 마음이 충만해진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주는 것이 받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애착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힘들 때는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대부분 상담자들은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상담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따뜻한 사랑을 변함없이 경험하시면 애착이 안정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후천적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상처의 뿌리를 치유해야지만이 상처를 덜 받고 덜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을 변함없이 주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성공의 경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 누가 떠오르시는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 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인간을 친구로 생각하시고 모든 것, 목숨까지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심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없으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변함없이 영원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에서 또 애착이 바뀌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성장한다면 이러한 사랑에도 갈 수 있겠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섬긴다면 그것은 낮은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든 가난을 허락하시든 건강을 허락하시든 질병을 허락하시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의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따르고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경험, 변화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자존감이 높은 신자들과 또 안정애착인 신자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치유에 참으로 도움됩니다. 혼자 노력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같은 마음,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연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과 상처는 쌍방과 실인 경우가 많고 그 뿌리는 나나 그 사람 탓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상처의 첫 번째 뿌리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기 수용과 타인 수용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처의 두 번째 뿌리는 불안정 애착입니다. 애착은 평생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착을 안정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애착을 안정형으로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이웃과의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상처,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주지? 이러한 고민이 있으실 때 그 상처의 뿌리가 자존감과 애착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교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변함없이 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존감이 낮고 애착이 불안정하여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항상 동일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변화시켜서 저희가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같은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로 영혼의 상처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하감하셔서 그분들의 모든 치유와 성장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상처가 치유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